파트 4에서는 챕터 1 멀티미디어와 파일 형식, 챕터 2 웹 프로그래밍 기초 개발, 챕터 3 프로젝트 완료 및 자료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의 개념과 웹페이지 저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은 인터넷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과 웹은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이때 인터넷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얘기하고 웹은 그 인터넷 위에 작동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이 월드와이드 웹 WWW는 1989년 팀 버너스-리가 제안을 했고 1990년대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웹의 주요 목적은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링크, 링크를 걸어서 문서 간에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자, 웹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할게요. 웹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된 정보 문서를 웹페이지라고 하고요. 웹브라우저는 URL 요청을 통해 서버로부터 HTML을 받아 표시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쉽게 여러분들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등 웹페이지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웹서버는 웹페이지 및 리소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이고요. CSS는 웹페이지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에 동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스크립트 언어고요. HTTP는 브라우저와 서버 간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이때 HTTPS는 보안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FTP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고요. 웹사이트 구축할 때, 유지보수할 때 사용을 합니다. URL은 웹 리소스, 웹상의 자원 위치를 나타내는 고유 주소이고 하이퍼텍스트는 클릭하면 다른 문서로 이동하는 텍스트, 링크를 이야기하고 하이퍼링크는 웹페이지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클릭 가능한 링크를 하이퍼링크라고 해요. 웹페이지 저작이나 웹 컨텐츠를 제작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웹페이지를 만들려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웹페이지 구조, 디자인, 기능을 계획하고 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웹페이지 제작할 때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첫 번째, 웹 에디터.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시각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드림위버, 나무웹 에디터, 트론페이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때 위지윅 방식이나 아니면 코드 작성을 해서 편집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때 위지윅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편집 화면에서 보는 그대로 출력물에 반영되는 방식을 위지윅이라고 해요. 이제 특징은 코딩 없이도 웹페이지나 문서를 쉽게 제작할 수 있고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고 마우스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위지윅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제작.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웹페이지를 제작할 때 이미지 또한 제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포토샵, 페인터, 페인트샵 프로 등을 이용해가지고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색상 보정,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일부는 벡터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드로잉 프로그램. 드로잉 프로그램은 벡터 기반으로 이미지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 제작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림을 그린다.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이런 것들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드로잉 프로그램에는 일러스트레이터와 코렐 드로우가 있고요. 특징은 확대 축소 시 왜곡이 없기 때문에 해상도에 영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자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때 동영상 제작할 때는 영상 편집 도구로 프리미어, 3D 맥스, 마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는 플래시, 마야, 3D 스튜디오 맥스, 사운드 제작할 때는 오디오 컨텐츠나 오디오 프로그램들, 오디션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겠죠.
이때 오디오나 임베드 오브젝트 태그를 활용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마야 3D 스튜디오 맥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플래시는 이제 과거에 쓰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웹브라우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는 인터넷상의 웹사이트를 접속하고 HTML 문서를 해석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가 URL을 입력을 하거나 검색 수행을 통해 웹페이지를 탐색할 수 있고요. 웹페이지에서 웹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주요 웹브라우저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자이크는 최초 그래픽 기반의 웹브라우저입니다. 그 다음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인터넷 초창기에 널리 사용되었던 브라우저이고요. 그 다음 구글 크롬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개발한 속도가 빠르고 확장 기능이 풍부한 브라우저입니다. 모질라 파이어폭스는 모질라 재단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웹브라우저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대체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겠죠. 애플 사파리는 애플사에서 개발한 웹브라우저이고요. 그래서 맥OS와 iOS에 기본 제공되는 브라우저입니다. 오페라는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광고 차단 기능이 내장된 브라우저입니다. 자, 브라우저의 주요 기능 한번 볼게요. 일반 기능으로는 웹페이지 열기, 저장, 인쇄, 그 다음 북마크, 즐겨찾기, 소스코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보안에는 웹사이트 보안 수준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관리 기능에는 컨텐츠가 이제 폭력, 음란 사이트 차단 등 컨텐츠 관리를 할 수 있고 인증서 게시자, 자동 완성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기능 및 개발자 도구를 제공을 해요. 그 다음 개인정보에는 쿠키 차단 및 삭제를 설정할 수 있고 팝업 차단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오류 코드입니다. 만약 내가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숫자가 떴을 때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403 오류 같은 경우는 서버가 요청을 했지만 접근 권한이 없을 때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을 때 뜨는 겁니다. 이때는 접근을 제한하거나 잘못된 파일 권한을 설정했을 때 뜨고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404 오류예요. 404 오류는 사용자가 요청한 웹페이지의 서버를 찾을 수 없을 때, 보통 이제 URL을 잘못 입력했거나 이제 해당 URL의 페이지가 삭제되거나 이동됐을 때 많이 뜨는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500번대 오류는 서버에서 요청을 처리하는 도중 내부 오류로 발생한 경우이고요. 503번 오류는 서버가 일시적으로 과부하 상태이거나 유지 보수 중일 때 발생합니다. 그 다음 웹브라우저 관련 용어 중 네트워크 보안 요소, 방화벽과 프록시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화벽은 내부 네트워크 보호 위에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나가는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차단하는 보안 장치예요. 그래서 사이버 공격이나 악성 코드 차단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합니다. 프록시는 사용자의 요청을 대신 처리해서 목적지 서버와 직접 연결을 차단하고 이때 익명성을 제공을 해요. 웹사이트 접근을 제어하고 자주 요청되는 데이터를 캐싱하여 속도 향상 및 대역폭을 절약합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때 비디오, 오디오 재생, 게임 실행, PDF 뷰어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처리에 사용이 돼요. 주로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요거는 현재 지원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애니메이션, 게임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 재생할 때 과거에 필요했고요. 어도비 리더는 여러분들 브라우저 내 PDF 파일 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 자바 애플릿도 이제 비활성화가 되긴 했는데 브라우저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글 코드. 한글은 컴퓨터에서 저장하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KS 완성형 코드를 사용했고요. 지금은 유니코드, UTF-8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때 KS 완성형 코드는 2350개의 한글 음절만 표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을 표현하지 못했고요.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표준 코드로 UTF-8, UTF-16 등 유니코드 인코딩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아셔야 할 용어 중에 인코딩이 있습니다. 이때 인코딩은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방문했을 때 갑자기 이상한 문자나 기호가 나타난 적이 있죠. 그게 바로 한글 깨짐 현상입니다. 먼저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 데이터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로 변환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컴퓨터는 문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문자를 0과 1로 된 이진수로 변환하여 저장을 합니다. 이때 어떤 규칙으로 문자를 변환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코딩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주요 문자 인코딩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ASCII가 있고 UTF-8, UTF-16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UTF-8이 웹 표준 인코딩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웹사이트는 UTF-8을 사용해야 한글 깨짐이 방지됩니다. 정보를 검색할 때 아셔야 할 용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소러스, 주요 키워드 간의 동의어, 관련어 관계를 정리한 어휘집을 시소러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보 검색 시 더 적절한 키워드를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리키지라고 하는 거는 정보 검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일부 빠져서 누락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검색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비지 같은 경우에는 검색된 정보 중 이제 불필요하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정보, 그리고 오래되거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를 가비지라고 하고요. 스패밍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키워드를 반복 입력해서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에게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키는 행위인데, 검색 엔진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 불용어입니다. 이 불용어는 검색에서 제외되는 의미 없는 단어나 문자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의, 하지만, 또한 이런 것들 있죠. 디자인의 중요성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의가 제외되는 겁니다. 세기는 웹페이지나 문서 내용을 분석하고 중요한 키워드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이 웹사이트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색인된 웹페이지가 많을수록 검색 노출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 로봇 에이전트는 자동으로 웹페이지를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검색 엔진의 웹크롤러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글에는 웹크롤러로 구글 봇이 있죠. 그리고 네이버의 웹크롤러로 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크롤러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 색인 작업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좋은 데이터일수록 검색 노출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워드 기반,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와 일치하거나 관련된 문서를 검색하여 제공하고요. 불리형 검색은 and, or, not 등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검색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메타 검색은 여러 검색 엔진을 동시에 활용해서 검색 결과를 한 화면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게 메타 검색이고요. 통합 검색은 웹, 이미지, 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유형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게 통합 검색입니다. 자, 검색 연산자 사용법 보도록 할게요. 검색 엔진에서 원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게 찾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어미 기호입니다. 검색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고 특정 조건의 결과만 필터링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and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여 결과를 검색합니다. HTML and CSS 그러면은 이 두 개 모두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요. OR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나오는 거죠. not 같은 경우에는 특정 키워드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Java not script라고 했을 때 자바 관련된 문서 중에 자바스크립트는 제외가 됩니다. 다운표는 정확한 구문과 일치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웹디자인, 요 텍스트가 정확하게 있어야 검색이 되고요. 마이너스는 특정 단어나 구문을 제외하고 싶을 때, 애플을 포함하지만 과일과 관련된 문서는 제외하겠다라는 거고, 와일드카드는 여러 글자가 올 수 있는 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웹 와일드카드 표시를 하게 되면 웹페이지, 웹사이트, 웹마스터 등 다양한 단어를 검색하게 되는 거예요. 1번 HTML 및 XHTML의 개요.
자, HTML이란 월드와이드 웹에서 웹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마크업 언어입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링크, 멀티미디어 요소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CSS 및 자바스크립트와 함께 사용을 해서 디자인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의 역할로는 웹페이지 구조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 브라우저가 컨텐츠를 표시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CSS로 스타일링을 하고 자바스크립트로 동적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XHTML이란 X는 extensible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HTML 태그 구조와 이제 XML의 문법을 결합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HTML과 유사는 하지만 더 엄격하고 문법 규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HTML보다 엄격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 태그가 이렇게 있어요. br이라는 줄바꿈 태그가 있는데 보통 그냥 HTML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br이라는 태그는 혼자만 있는 태그이기 때문에 br 하고 닫는 요 슬러시가 뒤에 꼭 붙어야 돼요. 근데 HTML에서는 그게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XHTML 같은 경우는 엄격한 문법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 슬러시까지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타이틀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HTML에서는 대문자로 써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XHTML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소문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문 오류 방지 및 데이터 일관성 유지에 목적을 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HTML 문서의 특징으로는 태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태그, 이렇게 꺽쇠 있는 게 태그라고 하고요. 이 태그들은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닫는 태그가 없는 태그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br 태그가 줄바꿈 태그인데 얘는 혼자 있는 태그고요. 그 다음 hr도 혼자 있는 태그예요. 얘는 줄바꿈 태그, 얘는 그냥 수평선 태그, 그리고 이미지도 img라고 하는데 요것도 혼자 있는 빈 태그입니다. 요런 것도 기억을 꼭 해두세요. 그래서 HTML은 태그로 구성이 되고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이루어진다. 간혹가다 종료 태그가 없는 태그들, 빈 태그도 있다. 주석이 있는데 이 주석은 HTML에서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느낌표, 꺽쇠, 느낌표, 하이펀 2개, 아무 글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무 글이라는 이 텍스트는 브라우저에서 보여지지 않고요. 실제 코딩하는 사람들, 퍼블리셔라던가 이 관계자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파일 확장자는 .htm 아니면 .html을 쓰는데 대부분 HTML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HTML 문서 구조인데 맨 처음에는 이 독타입 HTML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HTML5 문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 HTML 문서의 시작과 끝은 HTML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HTML은 헤드와 바디로 나뉘어지고요. 헤드 안에는 여러 이 웹페이지의 문서 정보들이 들어가요. 첫 번째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웹브라우저의 제일 상위에 탭 메뉴에 뜨는 네이버 이런 식으로 뜨는 게 이제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바디는 제 웹페이지에서 표시될 컨텐츠를 작성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HTML 문서는 헤드와 바디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헤드에는 문서의 속성 정보, 대량 데이터 중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주로 웹문서의 설명, 키워드 작성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헤드 안에는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이 홈페이지의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인코딩 언어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메타네임 뷰포트라고 해서 이 뷰포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볼 수 있는 브라우저 화면의 가시적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필수로 써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바일, 그러니까 다양한 화면 크기에 따라 뷰포트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내용으로
보통 모든 홈페이지에 이 뷰포트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추가적으로 메타 키워드, 웹페이지의 키워드를 작성을 하기도 하고 메타 디스크립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웹페이지 정보 설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드 안에는 메타 태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웹브라우저 탭에 표시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링크라고 하는 거는 외부 문서를 연결할 때, 지금 외부 CSS를 연결을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이 링크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서 내에 보통 서브 페이지로 이동할 때 뭐 www.example.co.kr/sub.html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 베이스 기본 값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이 앞에 있는 것을 생략하고 그냥 서브만 써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태그는 이제 CSS를 넣는 태그예요. 그래서 요 안에 CSS를 한번 넣어 봤고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쭉 읽어 보시고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컨텐츠 구획화라고 해서 HTML 문서를 구조화할 때 이때 시멘틱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이 시멘틱 태그를 사용해서 웹페이지의 컨텐츠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때 시멘틱 태그는 웹 컨텐츠의 의미와 구조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태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헤더, 부터, 내비, 섹션, 아티클, 어사이드. 그래서 해당 요 태그를 쓰면은, 예를 들어 내비 태그를 썼다 그러면 이 내비 태그는 주요 내비게이션 링크를 포함한 부분이다 라는 이제 의미를 담은 태그다 라는 거죠. 홈페이지의 상단에 이제 헤더가 배치가 되고요. 이때 헤더에는 로고, 그 다음 메뉴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푸터는 웹페이지의 하단에 배치가 되고요. 보통 하단에 로고가 있기도 하고 저작권 정보, 하단 푸터 메뉴, 뭐 연락처 등등이 있어요. 여기가 푸터고요. 그 다음 이 헤더 안에 내비, 요 지금 메뉴 같은 게 들어갈 때 얘 태그를 내비 태그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 컨텐츠에서 요 관련된 정보를 묶어서 보는데 이때 이것을 뭐 섹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티클은 이 영역 안에 뭐 기사 같은 것들,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컨텐츠를 의미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보셨을 때 여기는 뭔가 독립적인 컨텐츠다 그러면 아티클이라는 태그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 보시면서 본문 내용과 별개로 뭐 광고가 있다? 그 다음에 그냥 별개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aside라는 태그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그를 시멘틱 태그라고 하고, 이 해당 설명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body 영역 태그입니다. body는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body라고 하고요. 이때 body 영역 안에 다양한 태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H라고 되어 있는 거는 헤드라인의 H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정의하는 태그고, H1에서 H6까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 제목은 H1, 부제목은 H2 이렇게 해서 H6까지 있고요. 그 다음 P 태그는 단락을 정의할 때, 보통 문장 같은 거 정의할 때 쓰고, 이때 BR 태그 있죠. BR 태그는 줄바꿈하고 싶을 때, HR은 이렇게 그냥 수평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HR 태그. 그 다음 DRV는 이 내용 보다가 그룹화 짓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목록 태그 UL, LI, OL, 뭐 DL, DT, DD 이렇게 있는데, UL은 순서가 없는 목록 Unordered List 라고 생각해 주시고, OL은 Ordered List, 그래서 순서가 있는 목록을 정의하겠다. 그 다음 LI는 리스트입니다. 목록의 리스트를 정의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 목록, 정의를 시작하겠다 라고 해서 DL, 그 다음에 그 정의하고자 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DT, 그 다음에 그 제목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DD 태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문자와 관련된 태그가 있는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는 기울인 꼴이 보여집니다. 텍스트를 기울이고 싶을 때 쓰고, 뭐 주로 강조나 외국어 표현할 때 쓰고, B는 굵은 글씨로 텍스트 표시할 때 사용을 합니다. 스트롱 또한 강조할 때 쓰는, 그래서 두껍게 나오고요. 볼드와 스트롱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B는 시멘틱 태그,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태그는 사실상 아니에요. 옛날에 나온 그냥 보여주기식 두꺼운 서체이고요. 이 스트롱이라는 태그는 정말 중요해서 의미적 강조, 시멘틱 태그입니다.
얘는 시각적으로 두껍게 보여지는 거, 얘는 의미적으로 강조하는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의 차이죠. EM도 사실상 보여졌을 때 기울여져서 보여지는 건데 I랑 똑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I는 시각적으로 기울어져서 보여지고요. EM도 시각적으로 기울어져서 보여지긴 하지만 실질적 의미가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sub는 아래 첨자 텍스트, 그 다음에 sub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위첨자 텍스트, 사이트는 저작물에 출처나 참고 문헌을 표시할 때 쓰고, 코드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표시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블락 쿼트는 인용문을 나타내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PRE, 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띄어쓰기를 코딩할 때 띄어쓰기를 100개를 해도 하나로 인식을 하거든요. 이때 PRE를 태그를 앞뒤로 쓰게 되면은 공백이나 제가 줄바꿈을 하면은 그대로 공백 3개가 그대로 유지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관련 태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와 관련된 태그입니다. 보통 표를 시작할 때는 테이블이라는 태그를 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처음 나와야 되는 게 줄부터 시작합니다. 표가 몇 줄이 있는지 보죠. 그러면 뭐 2줄이다. 그럼 TR이 2개가 되는 거예요. TR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또 TR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줄 안에 칸이 3개다. 그러면 칸 TT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때 TD와 TH의 차이는 보통 데이터를 쓸 때 TD를 쓰지만 그 데이터 안에서 제목의 역할을 할 때는 TH를 써요. 그리고 해당 표에도 제목이 필요한데 이 표의 제목을 정의하는 태그가 캡션입니다. 요것도 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링크와 관련된 태그입니다. 링크를 걸 때 쓰는 태그는 A 태그예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이렇게 A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 속성, href, 여기 이제 경로를 쓰고, 그 다음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링크를 다른 페이지로 연결했을 때 그 다른 페이지가 새 창으로 보여지게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대로 보여주게 하고 싶은지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이때 타이틀이라는 속성도 쓸 수 있는데 이 타이틀을 쓰게 되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설명 텍스트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뒤쪽에 타이틀 이꼴 쌍따옴표에서 영진.com 이런 식으로 제가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우스를 A 태그에 가져다 대면 이 글자가 툴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 텍스트를 지정할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이 타겟 속성입니다. 타겟 속성은 실무에서는 보통 이제 이 블랭크와 셀프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셀프는 바로 그냥 기본 값으로 현재 창에서 바로 연결 페이지가 뜨는 거고, 블랭크는 새 창이나 새 탭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페런트와 탑이 있는데 요거는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링크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섹션 1과 섹션 2, 섹션 3, 섹션 4로 제가 마크업을 해놨고 각 섹션을 또 마크업 해놨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각 섹션의 ID 값을 이렇게 S1, S2, S3, S4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A 태그로 링크를 만들어 놨는데 만약 이 섹션 1을 클릭했을 때 샵 S1으로 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때 샵은 ID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섹션 01을 선택하게 되면 스크롤바가 여기로 갈 거고요. 만약 S3 그러면 ID S3이니까 ID 값이 S3인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브라우저로 확인을 하시면 상단 메뉴 내비에 A 태그 4개가 있고요. 섹션 1, 섹션 2, 섹션 3, 섹션 4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상태에서 섹션 3번을 딱 클릭하면 섹션 3 이 해당 섹션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섹션 2, 섹션 1, 섹션 4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바로 앵커 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태그입니다. 이미지를 불러줄 때는 img라는 태그를 쓰고요. 그리고 이미지 안에서 내가 어떠한 영역을 클릭했을 때 링크를 걸고 싶을 때는 이 맵과 에리어라는 태그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 맵을 정의하기 위한 태그가 맵이고요. 에리어는 내가 클릭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을 정의할 때 쓰는 게 에리어입니다. 그 다음 인베드는 음악, 동영상 등 다운로드 시 동시 재생을 할 수 있는 건데 다양한 속성으로는 src, 타입,
오토플레이, 루프, 컨트롤, 타이틀 등이 있고 보통 src나 뭐 href는 경로를 쓰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타입은 컨텐츠 유형을 쓰는 곳, 그 다음에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 자동 재생하고 싶으면 오토플레이, 반복하고 싶으면 루프, 재생, 제어 기능,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바가 필요할 때는 컨트롤스, 그리고 아까처럼 해당 컨텐츠 설명하고 싶다 그럼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frame이라는 것도 있는데 HTML 문서 내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고 싶을 때 iframe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유튜브를 제 홈페이지에서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iframe을 사용을 합니다. 뭐 과거 프레임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 프레임이라는 태그는 하나의 웹페이지에 여러 개의 HTML 문서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프레임이 독립적으로 스크롤되며 별도로 로드가 가능하다. 프레임셋 태그를 사용해서 화면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정하고 HTML 표준에서는 프레임과 프레임셋을 지원되지 않으며 대체 기술로 iframe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입력 관련 태그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입력 관련은 보통 이제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보시면 이런 입력 양식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폼 태그는 입력 양식 그룹화, 뭐 지금 아래쪽 태그 있는데 얘를 전체 감쌀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이 다 입력 관련된 태그들이 있을 때 쓰는 거죠. 그 다음 input은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 입력 필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input type text는 여기에 뭔가 id나 이름을 쓸 수 있는 입력 창을 얘기하는 거고 input type password는 비밀번호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번호 쓰면 별이 뜨죠. 그래서 별 뜨게 하고 싶을 때는 input type password, input type radio는 이런 동그란 거, input type 체크박스는 요 사각형, 그리고 input type 버튼,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 수 있고 input type submit은 제출하는 버튼, reset은 초기화하는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lec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년월일 이런 거 고를 때 이런 select 박스가 뜨죠. 이게 이제 select 태그고요. select 안에 이제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옵션 해가지고 select 태그 안에 해서 뭐 옵션 1999 옵션 슬러시 옵션, 이제 우리가 골라야 되는 애들이 다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옵션 1998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 다음 버튼 태그는 지금처럼 input type 버튼도 쓸 수 있고 버튼 태그도 클릭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에리어는 여러 줄 텍스트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정의할 때 쓰는 거예요. 자, CSS는 HTML 요소의 스타일을 정의할 때 쓰는 스타일 시트 언어입니다. HTML과 분리되어 웹페이지의 표현과 디자인을 담당하고 다양한 스타일 속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때 CSS에서는 주석을 슬러시 별에서 주석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HTML 주석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꺽쇠의 느낌표, 하이픈 2개, 주석. 이게 이제 HTML 주석 방법이고 HTML. 그 다음 요거는 CSS 주석 방법입니다. 이 주석 코드는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설명을 위해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CSS 구조로는 맨 처음에 선택자를 씁니다. 태그 같은 경우 뭐 태그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H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CSS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색상을 바꾸고 싶다 컬러 땡땡 레드 하고 세미콜론을 줘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를 바꾸고 싶다 폰트 사이즈 에서 24픽셀 에서 합니다. 이게 선택자고요. 속성명, 속성값, 속성명, 속성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뭐 줄바꿈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줄줄 쓰는 편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HTML 요소에 CSS를 적용할 때 CSS 적용하는 방식이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직접 적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H1 있어요. 그래서 이 H1에 스타일을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스타일, 컬러, 레드. 이게 인라인 스타일 방식입니다. 직접 쓴다라고 하죠.
그 다음 내부 스타일 방식은 HTML 문서에 이렇게 쓰는 방식이 내부 스타일 방식이고요. 외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CSS 폴더라고 해서 스타일 CSS를 하나 만들어요. 이게 외부 CSS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H1의 컬러 레드. 그러면 이 인덱스와 스타일이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인덱스에게 링크 href css 폴더 안에 스타일 css를 연결해라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게 세 번째 외부 스타일 방법. 마지막으로 이 css 문서 안에서 골뱅이 import url 해서 그냥 우리 금방 했던 것처럼 뭐 style.css 다른 reset css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게 있다면은 여기서 reset css를 불러오는 import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이 import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 A 태그 관련 속성입니다. CSS는 요 뒷부분이 CSS이고요. 얘네들은 지금 속성과 관련된 건데, 이제 A 태그에 콜론 찍고 링크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A 태그에게는 글자 색이 초록색으로 나오고, 제가 만약에 방문을 한번 했어요. 방문한 A 태그에게는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visited라고 쓰고, 그 다음에 active 클릭하는 순간, 제가 누르고 있는 그 순간은 컬러 퍼플로 만들어주고 싶을 때는 active라는 속성을 쓰고,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호버 했을 때 색을 바꾸고 싶을 때 호버 쓰고 컬러 옐로우 써주시면은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폰트와 관련된 CSS입니다. 폰트 패밀리는 글꼴을 지정할 때 쓰고요. 폰트 스타일은 기울이기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글꼴 스타일입니다. 레터 스페이싱은 글자 간격, 자간을 조절할 때 쓰고요. 폰트 사이즈는 글자의 크기, 폰트 웨이트는 글자의 굵기, 라인 하이는 줄 간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또 중요한 게 폰트 크기를 쓸 때 사용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보통 고정 크기로 픽셀을 많이 쓰고요. px. 그 다음 다능형 작업을 할 때 em, rem, 뭐 vw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뭐 퍼센트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센티미터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넷스케이프에서 개발이 됐고요. 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때 이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측 언어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서버가 있어야 실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 컴퓨터에서 바로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객체 지향 언어이고요. 객체간 상속과 확장 가능합니다. 그 다음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조작할 수 있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데이터 검증, 비동기 통신을 지원을 해요. 이때 객체 지향 언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해당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속성이랑 함수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자바스크립트 작성 방식으로는 먼저 내부 스크립트, HTML 문서 내에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인덱스 HTML에 여기서 스크립트를 써서 쓸 수가 있어요. 어럴트, 경고. 이게 이제 내부 스크립트입니다. 보통 이 스크립트 태그는 바디 안에 써도 되고요. 아니면 헤드 안에 작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CSS, 외부 CSS처럼 스크립트 JS 뭐 이런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에서 저 스크립트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링크처럼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src 바로 옆에 있으니까 스크립트 JS 이런 식으로 불러서 외부에 있는 파일을 인덱스에 불러서 사용하는 외부 스크립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헤드 또는 바디 태그에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자바스크립트 주석은 한 줄 주석일 경우 앞에 슬러시만 해주시면 되고, 여러 줄일 때는 슬러시 별 슬러시 해주시면 됩니다. 슬러시 별 슬러시는 CSS 주석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라는 거를 씁니다. 이 변수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내가 어떠한 숫자 데이터를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단순하게 보통 var
이 변수라는 통을 만들 거거든요. 상자를. 그러면 var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할 거예요. 이때 상자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변수명입니다. 이때 변수명에 규칙이 있어요. 먼저 문자, 밑줄, 달러 기호로 시작하며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 이 박스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언더바 박스 괜찮고요. 달러 박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알파벳, 숫자, 밑줄, 달러 기호만 사용을 한다. 그렇죠. 요 내용에서 달러, 밑줄, 숫자, 알파벳을 쓰는데 이때 문제는 숫자는 맨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의 예약어.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기존 만들어져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에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이 띄어쓰고 박스라고 쓴다. 당연히 숫자라서도 안 되고 띄어쓰기도 안 되고 박스 쓸 때 박스 띄우고 OX 요것도 안 된다. 공백 안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변수명 규칙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변수에는 전역 변수가 있고 지역 변수가 있는데 전역 변수는 그냥 뭐 어디서는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let 박스 뭐 O 이렇게 썼으면 제가 언제든지 얘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역 변수이고요. 지역 변수라고 하는 곳은 제가 어디 다른 곳 안에서 여기 안에서 let 박스 O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역 변수는 여기 안에서만 접근을 하고 외부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이때 변수 키워드는 var, let, const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는 var, bar를 많이 썼어요. 저도 요거를 정말 많이 썼는데 재할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데이터를 오래 넣어 놓고 나중에 또 다른 데이터 넣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 let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다시 값을 줄 수 있지만 다시 선언하는 거는 못해요. const 같은 경우에는 const는 상수를 선언한다. 이게 좀 제일 포인트고요. 얘는 변경도 불가능하고 선언 시 초기값이 필수입니다. const는 상수가 나왔다. 그럼 바로 const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형태로는 총 5개,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3개입니다. 숫자를 저장할 수 있고 문자형 데이터, 그 다음 논리형 데이터, 값이 없음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아직 선언했지만 값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let num 해서 42라는 데이터를 num에다가 대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숫자일 때는 이렇게 그냥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자형 데이터, 문자열이다. 그때는 따옴표나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담아두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담아두게 되면 얘는 숫자가 아니라 쌍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문자열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논리형 데이터에는 값이 true, false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s true라는 이 변수에 false라는 값을 넣어 놓는 건데 이때는 false가 문자형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쌍따옴표나 따옴표가 없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제가 empty라고 해서 이 변수에 의도적으로 값을 비우고 싶을 때 null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값을 할당을 안 했죠. 이게 바로 undefined 형태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연산자에는 산술, 증갑, 복합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그래서 10 플러스 5 하면 15가 되죠. 이때 이 꼴은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대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절트에 15가 남게 되고요. x 뿔뿔, y 마이너 마이너 요거는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데 뿔뿔을 만나면 일씩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는 일씩 감소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복합 대입 연산자는 우리가 좀 생소한 거예요. 플러스 이꼴, 마이너스 이꼴 이렇게 붙여서 쓰지 않는데 이거를 만약 풀이해서 쓰면은 왼쪽은 왼쪽 플러스 오른쪽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복합 대입 연산자. 그 다음 비교 연산자는 x가 10보다 크다. 뭐 이런 비교하는 연산자가 비교 연산자고요. 이제 논리 연산자에는 뭐 and 연산자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지긴 했는데 짝대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2개. 요거는 or 연산자. 그 다음 not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때 논리 연산자는 모든 조건이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고요. or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결과가 참으로 나옵니다. 이 not 연산자는 조건의 반대값을 반환할 때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사실상
true인데 이 난 연산자를 만나면은 false로 반대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산자 우선순위 꼭 기억해 두세요. 우선순위는 먼저 괄호, 그 다음 단항 연산자, 뿔뿔 마이너 마이너 느낌표, 산수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대인 연산자 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먼저 괄호 연산자부터 해결을 해줘야겠죠. 10 더하기 20 그러면 3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수 연산자를 보는 거죠. 산수 연산자가 5, 3, 15 해서 1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두기. 그 다음 제어문, 반복문 있습니다. 이때 이 if else와 switch가 제어문이고요. 나머지 while과 for이 반복문이에요. 이때 if else는 조건이 참이면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 else를 실행하게 되고, 그 다음 switch는 여러 경우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실행문이 실행이 되는 스위치문입니다. while문과 for문은 반복문인데 조건이 참이면 거짓이 되기 전까지 계속 반복 실행을 하고요. for 또한 초기값과 조건, 증감식을 통해서 반복 횟수를 제어하여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함수입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실행문을 담아두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 증감식이라고 얘기했죠. 증감. 그래서 i라는 값을 일씩 증가해라 라는 식을 제가 슬라이드라는 제가 이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함수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코드로 묶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함수는 호출을 해야 실행이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데이터를 받아, 이 데이터를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그 매개 변수를 받아서 처리 후 결과까지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장 함수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실행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alert는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확인 버튼만 뜨는 경우를 alert 창이라고 하고요. 이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실행을 한다. 여기 지금 문자형 데이터로 되어 있거든요. 쌍따옴표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3 플러스 5 하면 문자형 데이터이긴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그냥 일반적인 코드로 실행하기 때문에 숫자 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펄스인트는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쌍따옴표는 문자형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펄스인트를 만나서 숫자 10이 되고, 펄스 플로트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부동 소수점 숫자로 변환한다. 이때 3.14인데 이것도 문자열이지만 숫자로 변환을 해주고, set timeout은 일정 시간 후에 특정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set interval은 일정 간격으로 특정 코드를 반복 실행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기. 자, 자바스크립트 객체 보도록 할게요. 이 객체는 속성과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서드는 기능, 아까 우리 함수 있었죠. 함수. 그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실행문을 담아놓은 함수. 그래서 이때 속성은 프로퍼티라고 하고, 객체가 가진 데이터 값, 메서드는 기능이라고 하고, 객체에 정의된 함수, 실행문을 담아둔 함수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새로운 객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미리 만들어져서 빌트인 되어 있는 객체도 있습니다. 주요 내장 객체에는 스트링, 데이트, 어레이, 매스 등이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new date, 먼저 데이트 객체입니다. 데이트는 날짜와 시간을 다룰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로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메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로 안에 있는 거. 그래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 new date, 특정 날짜를 좀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new date 해서 날짜를 써주시면 되고, get for year 하면 연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현재의 연도. get month는 월을 들고 올 수 있는데 이때 특징이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월이면은 0이 나옵니다. 그럼 2월은 1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get date는 1을 반환하고요. get day는 요일을 반환하는데 0이 일요일, 6이 토요일, 그러면 월요일은 1이 되겠죠. 그 다음 이때 또 추가로 set for year, 아까는 제가 get for year 가지고 오는 거였다면
이제 연도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뭐 저는 2022년의 연도에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 그럼 set for year 해서 2022 하면은 2022년 연도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달이 필요하다면 set month, 이때 3월이 필요하면 2를 써주셔야 돼요. set date는 1, set hour는 시간, set minutes 분, set second은 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 객체입니다. 숫자 객체의 주요 메서드 속성 한번 볼게요. %, 아까 내장 함수랑 동일한 게 좀 있습니다. %는 정수로, 플로트는 실수로 변환, to fixed 제가 2라고 쓰면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매스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반올림이 가능하고, 매스 플로어는 소수점 이하는 내리게 되는 거예요. 매스 실 같은 경우에는 올림이 되고, 매스 랜덤도 있거든요. 랜덤은 랜덤한 숫자를 필요할 때 쓰는 건데 0과 1 사이의 수를 랜덤하게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자 객체의 주요 메서드와 속성을 보도록 할게요. length 뒤에 가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length는 이 문자의 개수를 알 수가 있고요. index of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문자열의 첫 번째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슬라이스는 일부 추출해서 반환을 해주고, 서브스트링은 문자열의 일부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 스플릿은 구분자를 기준으로 나누어 배열로 반환을 해주고, 콘캣은 여러 문자열을 합쳐 반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 배열 객체 메서드와 속성입니다. 푸시는 배열의 맨 끝에 새로운 요소 추가하고 싶을 때, 그리고 length는 배열 요소의 개수를 반환하고 싶을 때, shift는 맨 앞에 요소를 제거하고 싶을 때, 그 다음 pop은 맨 마지막 요소를 제거하고 싶을 때,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splice는 지정 요소를 삭제 후에 새 요소 추가하고 싶을 때, unshift는 배열의 맨 앞에 요소를 추가하고 싶을 때, sort는 배열의 오름차순을 정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브라우저 객체 모델을 BOM이라고 해요. 이제 이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객체들의 집합을 얘기하고요. 웹페이지와 브라우저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자바스크립트 환경입니다. 브라우저 창을 제어하고 위치 정보를 변경하는 등 작업 수행이 가능해요. 이때 브라우저 객체 모델의 최상위 객체는 윈도우입니다. 모든 객체는 윈도우 객체의 하위 요소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때 윈도우 객체의 메서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오픈은 새 브라우저 창을 열 때 쓰고, 윈도우 클로즈는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윈도우 어럴트는 경고창을, 윈도우즈 셋 타임아웃은 지정한 시간 후에 함수를 실행할 때, 윈도우 셋 인터벌은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함수를 반복 실행할 때, 여기 추가로 윈도우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보통 요거는 질의응답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윈도우 컨펌도 있어요. 이거는 확인 취소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케이션 객체. 로케이션 객체는 현재 브라우저의 URL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href는 현재 페이지의 URL을 나타내고요.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로케이션 리로드는 현재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고 싶을 때,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는 새로운 페이지로 교체하고 싶을 때, 이때 히스토리는 남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터는 브라우저 정보를 제공하는 객체입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이름, 버전, 플랫폼 등의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가볍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앱 네임은 브라우저 이름을 반환합니다. 다 넷스케이프로 좀 반환이 돼요. 그 다음 해당 버전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내비게이터 앱 버전 하면 문자 형태로 보여지고, 내비게이터 랭귀지라고 하면 브라우저가 설정된 기본 언어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객체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의 화면 정보를 제공하게 돼요. 내 디스플레이의 화면 너비를 알고 싶다. 그럼 스크린 위드, 높이는 스크린 하이, 그 다음 사용 가능한 화면 너비라고 하는 거는 아래쪽에 뭐 우리 작업 표시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빼고 사용 가능한 화면 너비를 알려주는 거, 어벨 하이는 사용 가능한 화면의 높이를 알려주는 겁니다. 히스토리 객체 같은 경우는 먼저 히스토리 백, 브라우저에서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을 때, 혹시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히스토리 포워드,
그리고 제가 n번째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양수로 쓰면은 앞으로, 음수로 쓰면 뒤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객체 모델입니다. 문서객체 모델은 웹문서를 구조화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조작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다. HTML 및 XML 문서를 트리 구조로 표현하고 브라우저가 HTML을 해석하여 각 요소를 객체로 취급을 한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제 HTML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내용, 구조, 스타일을 이제 스크립트로 실시간으로 수정 및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서 객체의 주요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 URL 하면 현재 문서의 전체 URL을 가지고 오고, 도큐먼트 타이틀은 문서의 타이틀 요소 가지고 오고, 도메인은 도메인, 쿠키는 쿠키값, 바디는 바디 요소를 가리키며 문서의 본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큐먼트 폼즈는 폼 요소 배열, 그 다음 이미지스는 이미지 요소를 배열하고요.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요소를 배열하고, 앵커는 책갈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시간 수정할 때 쓰는 건데, get element by id는 지정된 id를 가진 요소를 반환하고, 클래스 네임은 지정한 클래스 이름을 가진 모든 요소를 반환하고, 쿼리 셀렉터는 선택자에 맞는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하고요. set attribute는 이 지정한 요소의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add event listener는 이벤트를 추가해서 이벤트 발생했을 때 실행될 함수를 등록할 수 있고, inner HTML은 HTML 컨텐츠 설정하거나 반환, 스타일은 인라인 스타일을 설정하거나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웹페이지에서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특정 이벤트에 대해 반응하도록 설정된 함수 또는 코드입니다. 다양한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이벤트를 감지하고 이벤트에 맞는 동작을 실행할 수 있어요. 이때 onFocus라는 이벤트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입력 창에 이렇게 포커스가 간 것을 onFocus라고 해요. 아니면은 뭐 클릭을 했을 때 검정색 띠가 이렇게 둘러지거든요. 그게 이제 포커스가 간 거고, 없어진 것을 onBlur라고 합니다. 요거 조금 on이 두 개가 들어갔죠. onClick은 요소를 클릭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얘기하고, onKeyDown은 키보드를 눌렀을 때, 키업은 손을 뗄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onKeyPress 같은 경우에는 키가 계속 눌러진 상태를 얘기하고요. onMouseDown은 버튼을 눌렀을 때, 마우스업은 버튼을 뗄 때, 마우스오버는 마우스의 요소 위에 올렸을 때, onMouseOut은 마우스 요소가 떠났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이제 다양한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좀 더 동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게 하는 게 바로 자바스크립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섹션 3 웹 프로그래밍 개발입니다. 먼저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에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가 실행 파일이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먼저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기능에 정의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게 바로 소스 코드를 작성해주고,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하여 오류 확인 후 수정하는 것을 컴파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 오브젝트 파일과 라이브러리를 하나의 실행 파일로 통합하는 것을 링킹, 그 다음 실행 파일을 메모리에 적재해서 운영체제가 실행 준비,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로딩, 그 다음 프로그램 실행,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 최종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 실행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링커라고 하는 거는 여러 코드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링커라고 합니다. 로더는 실행 가능한 상태로 메모리에 적재하는 것을 로더라고 해요. 그 다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코드 재사용을 높이고 유지 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주요 개념으로는 이제 상속성, 자료 추상화, 캡슐화, 다양성, 관계성이 있는데, 상속성은 기존 클래스의 속성을 물려받아 코드 중복을 줄이고요. 자료 추상화는 불필요한 내부 구현을 숨기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캡슐화는 데이터와 메서드를 객체로 묶어서 외부 접근을 제한하고, 다형성은 같은 기능이 객체마다 다른 동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관계성은 객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협력하고 의존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스크립트 언어란 명령어 집합을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를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개발 도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PC의 MME는 윈도우 API 기반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C++은 윈도우즈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C++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주얼 베이직은 GUI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고요. 자바는 플랫폼이 독립적이고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액션 스크립트는 애니메이션 및 상호작용을 위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웹 기반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로는 CGI, ASP, 그 다음 ASP.NET, PHP, JSP, Python, Ruby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XML, VRML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언어가 있습니다. 구분하셔야겠죠?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웹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개발에 사용을 하고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눌 수 있는데 프론트엔드는 보통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있고 백엔드에는 PHP, JSP, 그 다음 Python, Ruby, ASP.NET이 있습니다. DHTML이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결합하여 동적 웹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특징은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지 않고 실시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AJAX 기술을 활용해서 비동기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XML은 SGML에서 파생된 마크업 언어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데 사용되며 엄격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복잡한 데이터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과 언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XML의 장점은 데이터 구조를 명확하게 표현 가능하고요. 다양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표준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이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용량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사용 분야로는 API 데이터 교환, 웹 개발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XML보단 JSON이 더 경량화된 형식으로 API 데이터 교환에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ASP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예요. 자바스크립트와 유사한 문법을 사용해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에서 주로 사용을 해요. 특징으로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가능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환경과 강한 연계가 있습니다. 보안과 그 다음 성능이 다소 제한적이에요. JSP는 자바 기반의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HTML과 자바 코드를 결합하여 동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 서버에서 실행되어 클라이언트에게 HTML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플랫폼이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리눅스에서 실행이 가능하고 대형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매우 적합해요. 그 다음 PHP입니다. PHP는 오픈소스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로 이제 웹 개발에 특화된 언어예요. 그래서 보안과 확장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는 MySQL과 PostgreSQL과 쉽게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즈와 리눅스, 맥OS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실행 가능하고요.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 자바와 웹기술 핵심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바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 지금의 오라클에서 개발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플랫폼 독립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요. 웹, 모바일,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IoT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독립적이고 그 다음 코드 재사용과 유지 보수성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보안성이 뛰어납니다.
그다음 자바 기반 프로그램의 자바 애플리케이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JVM,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체제 상관없이 실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웹과 모바일,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서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자바 애플릿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지원이 중단이 됐어요. 웹브라우저 내에서 실행되는 작은 프로그램이고요. 현재 보안 문제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지원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 기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웹 기술 중에 CGI입니다. 웹서버와 외부 프로그램 간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웹서버에 보내고 외부 프로그램이 이를 처리한 후 결과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역할로는 온라인 설문지를 제출하는 경우 있죠.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를 서버에서 처리를 하는 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바로 CGI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HTTP 요청 방식에 따른 CGI 데이터 전송 방법입니다. GET 방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 방식의 GET 방식은 URL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POST 방식은 HTTP 메시지 문서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요. 데이터 크기는 GET 방식은 제한이 있고요. POST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보안성은 GET이 낮아요. 그 다음에 POST 방식은 데이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습니다. 캐싱 가능 여부로는 GET 방식 가능하고 POST는 불가능하고요. 주요 용도로는 간단한 데이터 조회, POST는 폼 데이터 제출, 파일 업로드 등 좀 중요한 것들을 POST 방식으로 하죠. 북마크 가능하고 POST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안이 강화된 HTTP 요청 방식으로는 POST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웹서버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웹서버란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고 웹페이지 또는 파일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요. 동적 컨텐츠를 제공을 해요. 이때 주요 웹서버 소프트웨어로는 먼저 아파치가 있고요. 대표적인 오픈소스 웹서버입니다. 주로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이 되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IIS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서버에서 사용하는 웹서버이고 그 다음에 PWX는 개인 웹서버라고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 엔진X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매우 뛰어난 가벼운 웹서버인데 현대웹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웹서버의 작동 원리는 먼저 연결,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HTTP 요청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 요청된 HTML, CSS, 이미지 또는 실행된 결과를 반환을 해줘요. 그럼 그 응답된 반환을 우리가 웹페이지로 전달을 받아서 요청 처리가 끝나면 서버와의 연결이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효율적인 검색과 접근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 관리를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특징은 데이터 저장, 검색 기능을 제공, 멀티 유저 환경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성을 보장을 합니다. 웹 3D 기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웹 브라우저에서 3D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좀 살펴볼 건데 웹GL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3D API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GPU 가속 활용하고요. 3JS는 웹GL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이고 그 다음 바빌론 JS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웹GL 기반의 3D 엔진입니다. 그 다음 VRML은 초기 웹 3D 그래픽 기술로 현재는 X3D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X3D는 VRML의 후속 기술로 XML 기반 3D 그래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의 GPU 가속을 활용한 3D 그래픽 API는 WebGL이고요. WebGL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3JS, VRML 후속 기술로 XML 기반 3D 그래픽을 지원하는 건 X3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 3D 언어 기술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